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를 기록했지만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대구와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연속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틀 만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복구된 데 이어 오후엔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월의 인증 오류도 해결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파트 난간에서 던진 돌에 길 가던 70대 남성이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지만 10살 미만의 범법 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구미시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90여 명이 대피하고 3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해만 7번째 만난 한일 두 정상이 두 나라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기시다 총리라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가까이 떨어졌고 바람까지 불어서 낮에도 야외 활동을 오래 하기에는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합니다. 첫 소식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로 꽁꽁 싸맨 시민들이 찬바람에 맞서며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8도.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한강 뚝성공원은 주말인데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나들이 객으로 가득 차던 공원 벤치도 텅 비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주말 되면 따뜻한 날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따금씩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햇빛 들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야외에서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도 두꺼운 옷으로 채비한 가족 단위 손님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동물 구경하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는 영하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임시 재개됐고 전국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의 로그인도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인 GPKI가 복구됐습니다. 곧이어 서비스 중단을 알렸던 정부24 홈페이지가 임시 재개됩니다. 임시라는 조심스런 단어가 붙었지만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실상의 복구입니다. 주말인 만큼 주민센터보다 정부24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24를 복구한 데 이어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월 행정정보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월 행정 시스템이 수차례 정상 작동되는 게 확인되자 오후 3시부터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정상 접속 여부를 일제히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가보니 공무원이 문제없이 로그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끈 셈이라 비슷한 사고가 언제 어떻게 다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 사이버안전과에서 이런 해킹의 징후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다 점검이 되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센터 업무가 평일에도 문제 없는지 지켜본 뒤에 먹통 사태의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문제로 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고 당 지도부 구성이 획일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최근 대학 강연 등으로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검 포기를 선언했다가 석 달 뒤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굉장히 민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전과 달리 웬만한 잘못을 뭉개고 지나가고 국민들이 이에 질려해 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굳건한 면역체계가 무너졌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는데 조국정 교수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두고는 본인의 위상에 걸맞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하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딱하다며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균형 잡힌 식견을 못 갖춘 상태에서 대단히 즉흥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활동에 대해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해 제작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고 돈은 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앞에 걸려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입니다. 당 로고나 상징인 파란 색채를 없앴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3가지 현수막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23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들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회에 보여지는 것들이 점차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는 그냥 2030 세대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시안일 뿐이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시안이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당원 게시판에서도 기획자 등을 문책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86 운동권 출신들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우월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전부터 청년 세대에게 했던 막말 중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계속 그 청년 세대가 뭘 모른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무지하고 이기적인 노력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세대로 비하한 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총선 국면에서 누구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 장관 후임에 대한 인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언론에 등장했고 한 장관은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향에 온 것 같다며 대구를 방문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갖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보입니다. 한 장관은 통상적이라고 하면서도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 내려갔던 한 장관은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놓쳤습니다. 시민들의 촬영 요청이 3시간 넘게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의 이번 대구행이 2년 전 정치 참여 직전 윤 대통령 행보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향하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내에 모여든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3시간 넘게 이어진 촬영 요청에 한 장관은 예약했던 기차를 취소하고 밤늦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확답은 피하면서도 대구 시민들의 환대엔 화답했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선 보수 텃밭 대구행을 놓고 사실상 정치 무대에 데뷔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구지검을 방문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에 뛰어들었던 행보를 연상시킨다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산 대신 대구지검 특수부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대구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을 2달 앞두고 한 장관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후임 장관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치토토 오늘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동훈 장관이요.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유독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까지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한 장관이 정치 인문에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만에도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설이 나왔는데요. 어제 대구행 탓인지 바로 대구 출마설이 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기자, 그런 얘기들의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까?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 중진 불출마 요구 연일 국민의힘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남 중진들이 물러나게 되면 지역 민심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내려가서 그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쫓겨나거나 토사구팽되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래서 이 대구 민심이라든가 영남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 신당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 장관이 대구를 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대구를 기반으로 한 이준석 신당설, 그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되레 한 장관에 대해 극지하는 복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서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 출마설에서 처음 나왔던 지역은 서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선 승리의 가늠자, 보통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애초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나왔던 것도 정치 1번지인 종로, 한강벨트 사수를 위한 마포, 또 주소 이전설까지 나왔던 송파였습니다. 송파벽으로 이사 가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그런데 안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여권에서 대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보수당의 본진, 보수의 심장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받지 않고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었던 게 현실인데요. 한 장관은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역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신당,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죠. 다소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는 두 사람의 대구행,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옆에 좀
아, 여기 있네. 의외의 인물이 좀 앉아 있어요. 네,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예.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회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한국 대표로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습니다. 로제는 주최자인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각국 영부인들 앞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rmalized too much or enough that we speak about how we feel from time to time and that it's normal to not always be okay. 블랙핑크가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제는 많은 사람이 SNS에서 자신을 비판할 때 취약함을 느낀다면서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얘기를 공유해준 로제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해 많은 감정이 개입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치기도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날벼락 같은 사건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 10살도 안 된 어린이여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어 또 논란입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오후 4시 반쯤 70대 남성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남성은 이곳 현관에서 아내를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만 10살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되게 허물 뭘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떨어진 거 보고 한 번은 사과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무게 1kg 돌을 아파트 10층에서 떨어뜨리면 무려 2.7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던지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고층에서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교육. 앞서 용인과 평택에서도 어린아이가 떨어뜨린 벽돌과 1.5kg의 아령에 각각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들은 범법소년이라 불기소 처분됐지만 아이 보호자들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번엔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있던 40대 남성이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나가게 길 좀 비켜달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입니다. 전철역아 먹자골목에 있는 식당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이곳 식당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 처음 보는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행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의자는 비좁은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가 지나가게 비켜달라는 말에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고선 달아났습니다. 여기 물렸을 것 같지?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으려는 거 했더니 나중에 알았죠. 도장지는 몰랐는데. 등 부위 2곳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 회복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30여 분 만에 인근 안양시의 한 주점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을 찾아 긴급 체포했습니다. 주점에 오기 전 피의자는 거주하는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놔두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평소에도 이 흉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골목에서 옷을 상의를 벗어놓고 흉기를 거기다 놓고 다른 옷 잠바를 입고 다시 나와서 살인 미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범행을 방조한 일행 한 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 상태로 보면 화재 정도가 좀 커 보입니다만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얼어붙은 눈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층짜리 병원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녹아들인 건물 외벽은 화재 당시 화염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펑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그때 뭐가 터진 거야. 그렇죠. 확이 올라가는 불이 삽시간에 확 올라버려. 네, 삽시간.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신고하고 막.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과 주차장 내부를 까맣게 태웠습니다. 다행히 불은 본관 건물 안으로 옮아붙지 않았지만 병원에 있던 90여 명 중 38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이던 다른 환자들도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눈에 도로가 얼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대구 달성군에서 얼어붙은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져 치보 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례적으로 11월에 첫눈이 내린 부산 광안대교에선 7중 추돌 사고가 났고 도로가 얼어붙어 한때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눈이 내린 전북에서도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4대가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하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또 범죄까지 벌이고 있다는데요. 청소년 100명 가운데 3명이 도박 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곳입니다. 16세 참가자는 주변 친구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돈이 필요하자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100만 원을 들고 도박을 시작했다가 2억 원 가까이 돈을 잃었습니다. 쾌감을 보이죠. 마약 한 번 하면 뭐 있잖아요, 사람이요. 심리상으로. 그럼 똑같은 거예요, 도박. 치유 캠프에서는 2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고 집단 상담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사이버 도박 위험 청소년이 2만 8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 입소해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이곳이 전부입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중독 청소년들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관계에서 단절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족 차원에서 좀 단절을 좀 극복할 수 있게 가족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은 상담을 중단하면 다시 빠지기 쉬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얼마 전 위조 상품권으로 얻은 수익금을 중국으로 환치기 한 송금책이 붙잡혔습니다. 호된 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10억 원을 환치겠다면 수익금은 1,000만 원인데 벌금은 고작 100만 원. 벌금을 내도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환치기는 은행 대신 환전소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현지 화폐로 찾을 수 있는 불법 외환 거래입니다. 송금 내용이나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돼 범죄 수익을 숨길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명동 위조 상품권 사기 사건 당시 판매 대금 7억 원 가운데 4억 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들어갔고 환치기를 한 송금책은 1%인 400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사설 환전소는 국외 송금이 불법이지만 송금할 수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돈 보내는 거 좀 가능한가요? 얼마 보내려고요? 그러니 그쪽이 왜 이거 안 하는 거나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할 때는 이게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이제 안 하는데 잠깐 뭐 기다려보시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는 13조 원. 이 중 환치기 등이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걸리더라도 처벌이 세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벌금 정도 선에서 채로 끝났습니다. 환치기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이 상당하고 반대로 이걸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듯 환치기를 통해 얻는 범죄 수익이 많다 보니 벌금형 등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름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요즘 주춤합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집값 상승폭 또한 둔화됐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2년 전 7억 원도 찍었던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집값은 이달 들어 4억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7건의 거래 모두 5억 원을 넘겼지만 내려간 겁니다. 떨어지게 거래가 몇 개 됐어요. 잘 안 오르고 떨어질 땐 또 잘 떨어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노원, 구로 등 서울 외곽과 인천의 아파트값은 약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타던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100여 건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3,000 건을 훌쩍 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인터넷 매물은 서울에 7만 8천 건, 올 초만 해도 5만여 건이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반등하면서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출 금리도 비싸다 보니 소유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런 조정 국면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다만 내년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하고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 총선을 앞둔 개발 공약들도 나오고 있어 집값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전기차 업체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터리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활용도 할 수 없는데 전기차에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은 똑같이 받고 있어서 또 문제입니다. 김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내놓은 전기차입니다. 모두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춘 테슬라 차량은 지난 9월에만 4,000대 넘게 판매됐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우는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LFP 배터리를 단 전기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LFP 배터리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중국산만이 아니고 국내산 LFP 배터리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폐배터리의 재활용 여부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와 달리 LFP 배터리는 재활용하는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저렴해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할 경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은 배터리 재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LFP 배터리를 단 차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친환경성을 고려를 해서 높으면은 비용을 높게 쳐주는 이런 사례가 이제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정부는 배터리나 전기차 제조업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EPR 제도로 갈지 혹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좀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보조금 차별 문제뿐 아니라 향후 폐차되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LFP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는 업계와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함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깝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혁신의 상징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전날 올해 7번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회동한 겁니다. 특히 두 정상이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공동행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인사말에서도 경쟁하듯 특별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기시다 후미오 총리님과 또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교정을 함께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今年だけで7回も会談をしています。文字通り新記録です。我々の共通点は美味しい食事とお酒が大好き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한미일 삼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두 정상은 특히 원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삼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미국 현지의 한일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함께 만나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을 두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은 촉박한 일정 등의 이유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죠. 그 힘의 바탕이 된 개방 1번지 중국 광둥성 현지를 윤석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광둥성 선전시.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이곳은 세계 최대 단일 컨테이너 터미널인 옌티엔 터미널입니다. 45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선전은 중국 최초 경제 특구로 지정된 뒤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선전과 주하이 등지를 아우르는 주장 삼각주 지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중국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o our mission is to empower people with clean and intelligent technologies that reconnect them with aquatic environments. 1978년 당시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선언과 함께 시작된 중국 개혁 개방 45년. 이 기간 GDP는 2,165억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83배 급증하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今年前3季度，我国 GDP 增长5.2%，全年5%的预期目标有望顺利实现。 또 1인당 GDP도 224달러에서 12,720달러로 57배 껑충 뛰었고 8억 명 이상이 빈곤선을 벗어났습니다. 선전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공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민간인 26명이 사망했고요. 국제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의 연료 반입을 일부 허용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부상당한 어린이들이 쉼없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가자 남부의 중심 도시 칸 유니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칸 유니스는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에 따라 북부를 떠나온 수만 명의 민간인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2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앞서 이스라엘이 급습했던 알시파 병원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환자 2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봉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커진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그동안 하마스가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연료 지원을 거부해왔던 이스라엘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하루에 트럭 2대 분량의 연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אנחנו לא צריכים כרגע מגפות שגם תפגענה באזרחים שנמצאים שם וגם בלוחמים שלנו שנמצאים שם. ואם תהיינה מגפות, תיעצר הלחימה. 양측의 인질 석방 협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드론 운용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추위의 기세가 정말 매서웠습니다.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4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요. 서울도 영하 3.8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영서 남부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약한 비구름마저 닿지 않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도로 출발해 한낮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한낮엔 광주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곳은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경북 영양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영상의 겨울 내음을 한껏 담았으니까요. 편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